오늘 날씨가 20도가 넘습니다. 이 좋은 봄날, 예, 길 건너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산책이나 하실 일인데,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뒤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왔네요. 예. 우리 윤 교수님이 소개한 대로 저는 그 삼성계열의 광고 마케팅에서 제일기획에 20년간 근무합니다. 뭐, 마케팅 연구소장, 또 한때는 이제 미국에 나가라 그래서 지금도 제일기획은 뉴욕에 미주 본사를 두고 그 밑에 LA, 마이애미, 브라질, 상파울로 지점을 묶어서 제일기획 미주법인, 그런데 그 법인장 하지요. 이러자면 지재원 대장인 셈입니다. 막 계속 삼성계열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인생이란 게 유전인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당시 현대그룹 계열이었던 금강기획에 마케팅 본부장, 광고사업부장 이 상무로서 저도 한 25년간의 직장생활 마감하고 지금은 후배들과 조그만 마케팅 컴퍼니 운영하면서 현재 한 지방대학의 개민 교수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시간 남짓 광고 포지셔닝 그 불변의 법칙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그 광고의 홍수 속에 살지요, 그지요? 우리가 1년에 이러한 활동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프로모션이다 이런 말로 썼는데 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인가? 우리의 소비자 고객들에게 일련의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을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련의 상업적 노력,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한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광고 시장을 무려 근 10조에 이르도록 큰 형성을 시키느냐? 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냐? 여러분 경영학 세미나입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달라진 경영 철학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찻길처럼 쭉 흐르는 게 나눠드린 교재가 좀 진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세계 경제의 면면한 흐름이라면 이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경영 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말해서 한 2개의 꼭지, 기찻길을 지나면서 이 경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데 첫 번째 근자에 가까운 꼭지가 95년에 출범하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입니다. 이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이 가져온 변화를 단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굳이 영어로 써볼까요? 트랜스보더, 트랜스 이데올로지란 말을 쓰지요. 트랜스보더, 또 트랜스 이데올로지. 더 이상 물리적 국경이나 정치 사상에 의해서 시장이 나눠지지 않는 말 그대로 지구촌 시장이 도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 시장은 이제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치면 이런 단어 없다고 빨간 밑줄이 쳐지는 글로벌리티의 사회를 형성하지요. 여러분이 쫓아붙이든 말든 세계는 현재 진행 완료형으로서 세계화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인데 고맙게도 우리나라는 이 세계화의 물결에 잘 쫓아붙이게 되지요. 통상 2050 클럽 7번째 국가가 됐다라는 말은 선진화의 조건으로 우리가 뭡니까? 인당 국민소득 작년에 22,480달러를 돌파하고 작년 6월 인구 5천만을 넘었음으로써 여기에 잘 쫓아붙이게 됩니다. 종래에는 G7이라는 얘기 했는데 이때 이 G라는 거는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이 GDP 경제력의 큰 국가 7이었는데 이 2050이랑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어쨌든 2050이든 G7이든 제일 큰 데는 미국입니다. GDP 베이스로는 2등이 중국이 작년에 일본을 돌파하는데 그러나 중국은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2등은 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만만한 두찌가 아닙니다. 셋째 독일과 넷째 영국의 국내 총생산량을 합한 것보다 더 큰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찔릴 건 하나도 없어요. 암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이지만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저들을 외놈이니 게다짝이니 쪽발이라고 하대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더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다섯째 프랑스
실질적으로 6지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인구가 3,400만 밖에 안 돼요. 해서 6지를 이태리로 잡으면 우리는 바로 7번째의 세계 선진화의 물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경영 철학이 적용되느냐?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통용시킬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내면을 들여보면 사회지향적 마케팅이다 할 수 있지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게 되는 그 국부론이라는 것은 기업은 이기심에 의해서 출발해서 이타심으로 귀결된다라는 이런 논지를 내세우는데 암만 이기심에 의해서 출발되는 기업 활동이라도 고객의 건강을 해치고 뭡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공익을 망가뜨리는 이 범주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흔히 말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니 경제민주화가 이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세계의 물결에 잘 쫓아붙였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48년 정부 수립 당시 우리 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나라였어요. 이것이 40-50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때 한은 총재를 역임하셨던 중앙대 박승 교수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 압축 성장을 해낸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서 이 축 말고 또 하나의 축은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을 잡지만 이때 우리는 안타깝게 식민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 준용하자면 한국의 80년대 중후반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점했을 때 그 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쥐지리도 재화가 없었던 결핍의 시대지요. 따라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도모하려면 이 결핍을 해소해주는 공급이 경영의 주안점이 되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의 시대는 넘쳐나는 재화에 의해서 풍요가 일어나고 있고 단순한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관리하느냐 이것이 경영의 주안점이 되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 이 토요일 오후에 피곤한 행색이시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참 그 첫 인상들이 하나같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피곤하든 말든 하나같이 얼굴이 뽀시시한 게 개기름이 절절절 흐른 같은 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뻐 죽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의식할 수 있는 소비 문화를 이 풍요의 시대를 겪어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체화됐다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선생은 명색이 대기업 임원도 했겠다. 뭐 대표도 하겠다. 꼴에 히떡히떡 멜빵도 미치겠다. 좀 여유롭지 않겠느냐 싶으시겠지만 자세히 뜯어보시면 거기 감출 수 없는 굶기와 빈티가 같이 어그러져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달리 결핍과 풍요에 양다리를 걸쳐왔던 겁니다. 해서 많은 분 결핍을 실감 못 하시겠는데 오늘 고맙게도 여기 여성분들이 많네요. 혹시 동동구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만 봤지 거기에 직접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직접 본 세대입니다. 학교 가기 전 나이인 5살 때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어귀에서 놀면 저쪽에서 동동구림 아저씨 나타나지요. 동동이라는 상표가 달리 있는 거 아닙니다. 아저씨들은 하나같이 북채 들고 있는데 이 북 두둥기는 소리 동동동이 상표인 셈입니다. 등짝엔 크림통 메고 크림 발음이 안 되니까 아저씨는 동동동 구리무 동동동 구리무 하고 다니면 여염집 아락들이 깨끗이 닦은 사기 그릇 들고 와서 받아 쓰는 걸 봤습니다. 자, 이 동동구림 아저씨를 요즘 흔히 말하는 소호다, 이른바 스몰 오피스 앤 홈 오피스의 개인 자영기업이라면 당시 아저씨 돈 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밤새도록 가마솥에 크림을 끓이고 동이 트면 발이 불어 터지도록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빨리 많이 만들어서 흩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는 경영을 우리는 생산지향적 경영, 판매지향적 경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2차 대전이라는 이벤트가 한국의 80년대가 이걸 풍요로 되돌려 놓습니다. 어떻게 전쟁이란 메커니즘이 이런 반전의 역할을 하느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머리에 제일 먼저 뭐 떠오르지요? 대량 파괴와 살상입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mass destruction입니다. 대량 파괴와 살상을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엄청난 폭탄과 재화를 퍼부어야지요. 전쟁은
대량 파괴를 위한 대량의 소모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대량의 소모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5년 전 9월 달에 그 150년 전통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르면서 미국 금융위기 닥쳐오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말렵이었죠. 깜짝 놀란 부시는 미 하원에다가 긴급 구제 구명 7천억 달러, 우리는 780조를 요청했어요. 미 하원 제첨에 비준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이라크 전쟁 2번 치를 돈을 국민 세금으로 두둥겨 막아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럼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당시까지 380조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비단 이라크 전쟁만 아니지요. 아프간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팔자에 태어나기를 조지고 부셔야 되는 대통령입니다. 이름 자체가 조지고 부시게끔 돼 있어요. 이 두 전쟁을 조지고 부시는 동안 들어간 돈이 5,400억 달러, 600조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화를 소모하다 보니까 이거를 뒷받침하려고 대량 생산체제가 갖춰지는 것이고, 전쟁이 사라지자 대량 생산체제만이 결과로 남아서 엄청난 재화를 쏟아내는 풍요를 일으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기가 없는데 딴 거 아니지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의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노력의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그 양반을 어떻게 다시금 평가할 시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박 대통령이 초기 경제개발에 그 끼친 영향 중에 기사거리 중에 하나는 아우토반에 설린 박정희 눈물한 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60년에 제3공업 집권했는데 우리 얼마나 그때 지질이 못 살았어요.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작심했는지 모르지만,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깔고 공장 지어야 되는데 집적된 국내 산업자본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 미국에 태완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세계은행 보증금 받아오라는데, 이 60년대 척박한 한국 땅에 담보 잡을 거 뭐 있습니까? 보증 안 해주고 돈 못 빌려오자 아시다시피 서독의 손 내밉니다. 서독 친구들은 마침 잘 됐네. 우리 탄광에 광부들 모자르고 병원에 간호사들 모자르니까 연간 300명 단위로 보내 합니다. 인적 볼모지요. 이걸로 모자르겠고 요 친구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그 봉급을 서울로 보내지 말고 독일 연방은행에다가 적치시켜라. 턱없이 적은 금액일 테지만 이 두 조건을 담보로 해서 1억 2천만 마르크 빌려주마 첫 차관 그렇게 성립되고 광부 간호사들 부랴부랴 파독되는데,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어른들 얘기를 귀동냥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애들 취직하기 매우 어려운 형국이지만 당시는 일반적으로 남자들 대학을 졸업한들 일할 자체가 없어서 소독 광부로 줄 서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진 다음 뒤늦게 박 대통령 소독 방문했어요. 당시 대통령 리프겐 만나서 돈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했겠지요. 예정이 없었는데 내 광부 간호사들 좀 만나야 되겠다. 부랴부랴 자리는 마련됐고 먼 2억에서도 고생 많다 어깨 두들겨주고 애국가 한 자락 끝에 했답디다. 말이 쉬워서 2억이지 지금이야 인천공항에서 북극 항로로 비행기 뿅 타고 날아가면 11시간 만에 프랑크푸르트 떨어집니다. 당시 서독길은 가는데 꼬박 이틀에 한 번 가면 당체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멀디 먼 나라였던 거지요. 그 격려의자를 파한 다음에 박 대통령은 리프게 대통령과 함께 그의 전용차를 타고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가 이미 30, 40년대 유럽 제패의 복심을 가지고 독일 내에 깔아놓은 무제한 속도의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 하거든요. 그 아우토반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은 이미 광부 간호사 격려하고 일정 시간 지났고 더더군다나 옆자리에 서독 대통령 앉아 있는데 영감 채신머리 없이 차 속에서 퍽퍽 울어버립니다.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요. 그 못난 애비의 자격지심에서 오는 연민의 정이 울컥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박 대통령 눈에는 젊은 광부 간호사들 다 지 아들내미 딸내미 같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멀리 먼 나라 볼모 잡아놓고 그들의 피땀 묻은 봉급을 담보해야 됐다는 것인데,
남자야 처자식 위해서 탄광 막장 아니라 우막장 뛰어들어갑니다. 간호사들, 당시 독일 애들이 시킨 일은 딱 두 가지지요. 하나는 시체 닦는 일, 하나는 피고름 짜는 일이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이 생고생의 봉급담보에서 나라 경제 부흥시키자고 차관 빌려와야 하는 이 애비 세대인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못난 애비인가 싶었던지 영감 퍽퍽 울어버리는데, 당신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지 손수건도 없었던 모양이라. 옆에 있던 리프께가 당신 손수건 건네주면서 박 대통령 눈물 훔치시오. 이 열정이라면 한국도 머지않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는 덕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 우리는 대일 청구권 자금 7억 불이 들어오고, 월남에서 피를 흘린 보상으로 6억 달러가 들어오고, 중동의 오일 달러 붐이 터져주면서 우리는 지속적 경제개발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까지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에게도 갖춰진 이 대량 생산체제는 엄청난 재화를 쏟아내는 풍요를 일으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들 푸십시오. 이제 우리가 풍요를 구가할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동동구리 뭐 더 이상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화장품의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가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개별 상표 6, 70까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동동구리무가 사라진 이 땅에 화장품 회사만 얼마나 많은가 알아볼 일입니다. 아니, 여성분도 많대지만 반 이상이 남자인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웬 화장품 얘기하려 하느냐. 남성분들도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갖추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40대까지는 몸으로 때웠대지만 40 중반이 넘었으면서 어느 날 밤늦은 시각에 아내의 샤워 소리가 겁나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예? 안 졸린데도 디립다 졸린 척 해야 되고, 이 빼도 박도 못하는 50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옛부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치요?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진인사 대처명의 시대입니다. 할 일 다 하고 마눌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한때 우리는 인명이 제천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지요. 이제는 인명제처의 시대입니다. 내 목숨 모든 게 아내한테 달려있는, 이때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키우셔야 되는데,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회사만 얼마나 많은가. 말씀대로 제일 큰 데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면은 둘째가 더보은 계열의 LG입니다. 셋째가 한국 화장품이고 대우그룹이었던 피어리스 여전히 있습니다. 서광 계열에서는 나도 주리아 나오자 동아제약에서는 라미라핀 냈지요. 한국 야구르트는 나들이 화장품 내요. 웅진 계열을 뛰쳐나온 코코코리아나가 있는가 하면 샘플만 써봐도 안다는 참존도 있습니다. 수출 열심히 하는 한국 포라가 나오니까 CJ는 가만히 있습니까? 앰프라는 이름으로 식물나라를 만들었더니 그렇다면 난 과일나라다. 나는 꽃을 든 남자다고 막 티 나옵니다. 남양래시로 알로에 다 화장품 만들어요. 카바 마크가 유명하다는 오리리 화장품도 있습니다. 한불 화장품은 깨끗한 화장품 에바스냅니다. 여러분 화장품 치고 더러운 거 봤습니까? 순 한방생약으로 만들었어요. 백옥 생생생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난 생그린이다 그래요. 여자들만 설쳐요. 화진 화장품이 나오자 나는 사임당 화장품이란다. 해필 박경림을 모델로 쓰는 바람에 말 안 묻다는 인계 화장품도 나오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주문받는다는 DHC가 있습니다. 제발 피부에 양보하셔요. 음식처럼 먹는 거 아니에요. 스킨푸드가 나오자 미샤와 더 페이스샵이 나오고, 일본이랑 합작한 금비 화장품 있는가 하면은 한국 도자기는 로제 화장품 만들지요. 이젠 안 되겠던지 하리수를 빨간 옷 입혀서 퍽 엎어놓고는 어머 요 앙큼한 거 빨간통 도도 화장품까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 열가하지 않은 국산 브랜드 있는 줄 압니다. 며칠 전에 명함 떡 받았는데 토니몰이라고만 쓰여있어. 이거 뭐 하는 데고? 그것도 화장품 회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많은 국산 브랜드들이
우리 대형 백화점 1층 매장의 90% 이상을 모두 외제에게 할량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것도 모자라서 백화점 1층을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엘리자베스 아덴, 에스틸로더, 랑콤, 클리니크, 겔랑, 시슬리, 브루조아, 에스카다, 메이블린, 로리알, SK2, 시세이도, 가네보, 가오, 코세, 바비 브라운, 메리 케이. 이제 안 되니까 막 해라 마라까지 다 티 나오더라 이 말이죠. 동동구림을 기다린 아줌마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지요? 이 풍요가 가져온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을 우리가 두 마디의 핵심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보도 듣도 못한 경쟁이란 것이 발생한 것이고, 아저씨 언제 오시나 기다린 아줌마는 선택의 칼날을 쥔 고객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핍의 시대처럼 빨리 많이 만들어서 흩뿌려 준다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은 고객 만족을 통한 지속적 경쟁 우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윤의 이자를 창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라고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마케팅의 핵심 개념을 시연하는 방법은 딴 거 아니지요. 내 고객과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탐색 기술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해결 대안을 모색해 본 다음에 최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처방전과 같은 전략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또 평소 생각에 좋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수단은 흔히 마케팅 믹스라고 불리는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까,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책정할까, 아니면 유통 촉진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낼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가만 보면 이 전략적 마케팅 기획에 떡하니 뭐가 있느냐, 그 마케팅 믹스를 실현하기 전에 마케팅 목표의 설정으로서 포지션이라는 게 떡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에서 본 문제점의 해결과 전략의 입안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실물적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전략에 앞서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 보면은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 이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주장하는 포지셔닝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고객이 설정됐으면 이제는 목표 고객에게 바로 그들의 욕구, 원티에 합당한 제품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서 인식시키느냐가 마케팅 믹스의 실전적인 수단보다도 훨씬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34가지의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마이 브랜드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잘 맥힌데, 예? 이게 프레디터인지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포지셔닝으로는 이론을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 이거를 실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단순한 부분의 합보다도 크다는 상승 효과를 추구하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이 바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한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지셔닝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겠까요? 환경을 분석해서 내 말을 들을 자는 누구며 그 귀를 기울일 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세분화를 통한 타겟팅을 찾아내는 것인데,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는 수단이 광고가 있고 판촉이 있고 대인 판매가 있고 간접 기사를 통한 광고인 퍼블리시티가 있고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는 홍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환경 분석으로서 세 가지의 C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째,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보가 아닌 다음에 내 경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펩시의 경쟁은 당연히 1등 코카콜라입니다. 펩시는 모든 경쟁의 초점을 코카콜라 점유율 뺏어먹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 친구들도 좀 심한 말 쓰죠. 맞박 터지기 대결이다. 뭐 이렇게 head-on confrontation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면에 코카콜라의 경쟁은 누굴까요? 펩시를 포함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든 청량음료가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대체 제품군에서의 경쟁이라는데 펩시의 이러한 코크 지향적인 경쟁과 코카콜라의 펩시도 경쟁이고 게토레이도 경쟁이고 17차도 경쟁이고 이러할 때에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실제 진행하는 것만 있는데 우리나라에 노출된 코크와 펩시의 이 뭐지요? 광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빅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코카콜라는 전통적으로 빅 모델이 없습니다. 반면에 펩시는 무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해머, 데이비드 베컴, 앙리 호나우지뇨, 샤키 오닐, 마이클 제이 폭스, 심심하면 결혼했다 이혼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이런 선수, 이런 빅 모델들을 동원합니다. 왜? 그들의 타겟인 신세대에 뉴 제너레이션에게 딱 들어맞는 모델들이니까요. 반면에 만인을 겨냥하는 코크에는 빅 모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캐릭터도 다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펩시맨 아시죠? 연락이 뛰어와서 좋은 일하고 나갈 때는 쪼다처럼 유리문에 대가리 박아버리는, 이건 펩시의 신세대를 위한 캐릭터입니다. 반면에 코카콜라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아무 특징 없는 배꼽 한 마리입니다. 와우 하는 놈. 그렇죠? 만인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는 의연히 자기 광고만 합니다. 펩시는 짬만 나면 비교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쇄든 TV 광고든 유명한 펩시의 인쇄 광고입니다. 코카콜라 젊은 배달원은 뻘건 유니폼을 입고 바스탠드에서 눈치 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코카콜라 빈캔을 구에다가 펩시 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말 한마디 없어요. 그 사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젊은 코카콜라 배달원, 경쟁자가 제품 마시면 안 되니까 자기는 펩시가 더 좋거든. 코크 빈캔을 구워다가 갖다 부어 넣는 겁니다. TV 광고에서는 ET까지 동원해요. 텍사스 밤하늘에 UFO 날아와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주유소 밤이 늦어서 불은 끄고 있지만 그 앞에 펩시 코크 자판기가 나란히 있습니다. UFO 밑둥이 열리면서 빛을 두 줄기 딱 쐈더니 스르릉 자판기들이 끌려 올라가자 문이 닫히고 ET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티라 마티라 할라 뭐 이러다가 뜬구덩 캔 떨어지는 소리, 뚜껑 딱깍딱깍 따는 소리, 꼴락꼴락꼴락 마시는 소리, 다 마셨는지 품평회가 일어나는가 봐요. 후샤 할서블러블러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말은 정확히 들립니다. 펩시 그럽니다. 그러자 UFO 밑둥이 열어지면서 코카콜라 자판기는 내버려버리고 펩시 자판기만을 싣고 유유히 사라진다는 말이죠.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펩시의 choice of new generation인 겁니다. 예? 이 ET 같은 신세대들도 코카콜라 안 좋아하고 펩시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 경쟁의 초점을 어떻게 잡을까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의 자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모든 청량음료를 겨냥해서 총알을 쏘는 코크는 상대적으로 기업적 자원이 커야 되고 펩시도 물론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펩시는 그나마 있는 것을 코카콜라를 겨냥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 고객이란 특성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고객의 욕구는 진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해결된 생리적 욕구가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욕구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면 안전의 욕구 때문에 기왕이면 튼튼한 차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약간 개념의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벌 회장 되고 싶으십니까? 되고 싶겠지요.
단 회장이 되시려면 폐암에 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하게 우리 재벌 회장님들은 폐암에 많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병철 회장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최종현 SK 회장 폐암 돌아가시고,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회장 폐암 돌아가시고, 지금 이건희 회장도 슬라이틀하게 폐암 앓고 있는데, 이런 VIP들이 폐암 앓으면 고치러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텍사스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인데, 놀랍게도 7, 8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최고 치료의사가 이진수 박사였어요. 이 양반 남은 재주를 조국에 바치겠다고 지금은 국립암센터 병원장으로 왔습니다. 명성 그 연봉 다 뒤로 하고. 사람이 좋은지 TV 대담 프로에서 나와서 말을 하는데 참 재미난 말을 하더구만요. 암만 의료기술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병이 2개 있답니다. 하나가 늙어 죽는 병이랍니다. 이거는 못 고친답니다. 또 하나 못 고치는 병이 뭘까요? 배고파지는 병이랍니다. 이 병은 딱 걸리면 된장찌개든 짜장면이면 먹으면 낫는데, 대여섯 6시간 후에는 반드시 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등 뜨시고 배부른데 이따가 다시 배가 고파질 때 나는 쥐꼬리만한 봉급 아껴서 놓은 예금과 적금과 보험으로서 안전장치를 지속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바로 기속감의 사회적 욕구로 발전하지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동료와 친구가 필요한데, 그 속에서 기왕 성공하고 싶은 자기 존경의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기왕에 직장에 몸담았으면 여러분은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 밑에 것을 whether to live or not,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육체적 욕구라면은 이쪽은 how to live,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는 사회적 욕구가 될 수 있고, 맨 마지막 통상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자아실현 욕구는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지요. KBS 사장하던 박현태 씨 머리 깎고 스님 돼서 저 양평에 있는 조그만 절 주지합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3, 4년 전에 저축은행 CEO가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과감히 사표 던지고 뭘로 변신했을까요? 개인 택시 기사로 변신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서 인터뷰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행복하대요. 이유를 써보시죠. 10대까지 썼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딱 1번은 눈에 들어옵니다.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간다. 와, 예. 자, 어쨌든 이 고객은 진화하는 욕구를 위해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년에 구매 행동을 하는데, 소비자 행동론을 보면요, 온갖 모델이 다 나오지만은 이거를 압축하면 한 3가지 모형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알아본다, 따져서 느껴본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산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지요.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은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이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노력은 최소화하려고, 획득하려는 효용은 극대화하려는 바탕 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구매가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경까지 쓰시고 제일 앞에 앉아서 아주 지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는 학생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머리 아프면 두통약 뭐 잡수십니까? 안 먹습니다. 아, 괜히. 그럼 수업이 진행이 안 돼, 수업이. 이분께 여쭤봐야지. 머리 아프면 두통약 뭐 잡수세요? 이렇게 대답이 돼야지 수업입니다. 이분은 머리 아픈데 나는 두통약 타이레놀 먹습니다 했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쭙습니다. 왜 하필 타이레놀 잡수실까요? 카페인이 없다고 힘들어서. 아, 대단한 분입니다. 역시 세종대 엘리트 학생답습니다. 제가 왜 하필 타이레놀 먹느냐 하면은 거기 펜잘도 있고 개보린도 있고 사리돈도 있고 바엘 아스피린도 있을진데 왜 학생은 그 타이레놀 골라 먹습니까? 딱 카페인이 없었어요. 리즌 Y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라면 좀 그 이상의 이유를 대야 되지 않느냐. 존슨앤존슨이 만든 타이레놀은 비록 시아낙 나트륨이 들어있는 캡슐 타입을 1980년대에 미국에서 먹고 9명이 죽었지만은 이걸 즉시 겨자씨 타입으로 바꿔서 카페인을 집어넣지 않아 습관성과 위장장애를 극소화시키고 탄이라는 단일 성분으로서 서방형 처리를 해서 안전하고 서서히 진통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카페인이 없어 좋은 광고도 좋은 차에
현재까지 더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으며 어느 약국이나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저는 타이레놀 골라 먹습니다. 뭐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지.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구매자인데 그래도 내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아마 저런 분은 그럴 겁니다. 머리 아픈데 뭐 잡수십니까? 타이레놀이요. 왜 하필 타이레놀 먹을까요? 즉시 대답합니다. 머리 안 아플라고요. 예? 구매 경험이 누정된 거나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항상 런필드가 선형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런필드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끝날지 모를 감성적 충동적 구매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플리코틀라는 말합니다. 고객의 구매 행동은 상식과 이성에서도 나타나지만 황당무계함과 충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실증과 다양성의 추구. 저 살아남으려고 마누라한테 명품 핸드백 사준들. 이론적으로 그게 제일 좋은데 어느 날 외출할 때 보면 떡하니 2만 원짜리 시장통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 사준 좋은 놈은 어떡하고 그거 들고 나오시오? 대답이 죽이지요. 오늘은 왠지 뭐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위와 역할의 과시. 예, 이건 내 욕구에 반한 타율적인 구매지요. 금강기획이 강남 신사동에 본사 건물 있을 때 한겨울에 버스 정장 쪽으로 오면은 길바닥 오뎅집에서 오뎅 팍팍 끓여냅니다. 부산 오뎅. 구수한 냄새 못 견디고 그때 당시는 500원 주고 쭈글쭈글한 사각 하나 들지요. 그 옆에는 시커먼 침국이라고 있어요. 네 침도 안 들어가고 내 침도 안 들어가는 간장 침국입니다. 딱 묻혀서 한 입 물고 또 침 발라가지고 쑥 집어였지요. 그죠? 이때 그 이 차림에 즐기고 있을 때 쫄병 지나가면 열에 열놈 다 뭐라 그럽니까? 어머 상무님도 오뎅 잡수세요. 그래요. 상무는 주디가 없나? 예? 그 말은 그 뜻이 알 겁니다. 상무의 품격이면 일식집 가서 꼬치백반 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서스러운 눈빛 때문에 나의 발걸음이 일식집으로 돌아선다면 이거는 지위와 역할의 과시에 의한 타율적 구매지요. 한편 무드나 감성적 충동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한때 마티즈와 아토즈가 싸움할 때 너는 3기통이냐 나는 4기통이다. 나는 차가 커서 도둑놈 4명도 태우고 댕긴다. 나는 힘빨이 좋아서 한여름에 에어컨 틀고 4명 태우고 한계령 넘어간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둘이 같이 실험해야 돼. 한여름에 둘 다 갔지요. 둘 다 못 넘어갔지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구매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논리적인 조건이라면 마티즈의 대충 8배의 값을 하는 벤츠 중형급은 그 8배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벤츠 종종 광고 보시면 딱 한마디 나옵니다. It's now or never Mercedes-Benz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차는 이것저것 따지다가 평생 못하는 겁니다. 지금 술이 덜 깼던 약에 취해 있던 지름신이 질렀던 It's now. 지금 건드리지 않으면 or never. 당신은 영원히 못한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는 비싼 보석을 팔듯이 감성적 충동적 구매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런 고객 환경에 대해서 그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바로 실물적인 것에 앞서서 포지셔닝이 커뮤니케이션 타스크로서 중요하다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타겟을 원트에 집합체를 한다면 지금은 욕구에 합당한 브랜드 컨셉을 설정해서 이거를 고객의 마인드나 인식의 지도에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한 22개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발표하게 돼요. 근데 나도 이거 좀 이 사람들 바보 같아요. 왜냐? 하버드 조지 밀러 교수의 인식론은 매직 세븐을 얘기하는데 7 플러스 마이너스 2 유니츠 per chun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적 능력에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문제를 드리면 거기에 합치되는 답을 5개 내지 9개 이상 스스로 인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7개도 많고 9개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531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 할 때 1차적으로 한 5개 정도가 구매 고려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식되지 않은 제품은 선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5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5등 안에 들어가더라도 3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The Big 3 이론입니다. 인구 5천만 우리나라 시장에 가전회사 LG, 삼성, 대우일렉트로닉스밖에 없습니다. 3억 미국 시장에 콜라 몇 개 있을까요?
코크, 펩시, 그리고 로얄 크라운에서 만든 RC 콜라가 고작이다 이 말입니다. 기왕이면 1등 해라. 섭렵 효과와 사회적 인증의 법칙이 나타난다. 1등은 Strong brands get more than their fair share란 말대로 자기 능력 이상의 점유율을 흡입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형차의 대명사는 소나타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그거 사실 때 배기량이 어떻고 서스펜션이 어떻고 따지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죄다 소나타 사느냐? 개나 소나 다 타니 좋겠지 뭐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차 이름은 소나타였습니다. 소나타. 지금 사람이 타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저는 이 22개 유사한 것을 한 5개로 압축해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포지셔닝을 한번 이 시간 검토해 보려 하는데, 제일 먼저 인식의 법칙이라는 것은 유명한 마케팅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데이비드 오길리는 말합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소비자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선제적 선언하라. 먼저 떠든 놈이 임자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식용유는 해표 식용유가 1등이었지만은 2등이었던 백설표가 어느 날 툭 튀 나와서 100% 백설표 식용유 100% 콩으로 만들어요 해버립니다. 여러분 해표는 90% 콩으로 만듭니까? 해표도 다 100%로 만드는데 지 혼자 100% 콩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가장 정제된 식용유냐 인식되면서 1등으로 올랐어야 되는 겁니다. 한편 기왕 떠들 거면 차별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커피 광고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의 카페, 까무도 나오고 눈 툭 붉어진 강동원이랑 김태희 나와서 카제인 나트륨 먹을래, 우유 먹을래 뭐 이런다고 소리하고 칸 타타가 나오기도 하고 나만의 커피, 연화 커피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2, 3년 전에 나온 이 원빈과 신민아의 리얼 에스프레소 TOP가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신민아가 차 밖으로 얼굴 내밀고 있을 때 이 원빈 놈이 은큼하게 다가가서 일반적인 커피 맛은 이맛박 뽀뽀다. 리얼 에스프레소 TOP는 주둥이 뽀뽀를 한다고 입술을 한번 쫙 당기는 순간 퍽 까버립니다. 그죠? 아직 덜 풀린 눈동자가 안 돌아왔는데 신민아가 다른 여자애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 그랬더니 은큼한 놈이 한 번 더 가르쳐 줄까 뭐 있다고 소리하는. 애인과의 진한 키스만큼 진한 맛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기왕 선제적 선언할 거 진실 효과와 기대 효과를 창출시켜라. 여러분 94년에 2G 시대 모토로라 70%의 점유율을 4, 5년 만에 바로 후발 애니콜이 바꾼 이유는 그때 삼성전자 상품기획팀장 흑열 상무가 동아일보 기자들 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뒤집기를 성공했냐면요. CDMA 몇 메가헤르츠 서큐트 패널의 통합 품질이 어떻고 하드 타입 에버라이트 프레임 적용해서 두드리 패드 안 깨지고 이래서 뒤집었답니다. 기자들 눈빛이 어떨까요? 절마 뭐라고 떠드노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공학적 언어다 이 말입니다. 당시 2G 핸드폰이란 울리면 받고 누지르면 걸리고 문자 메시지에 정보 탐색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모토로라든 애니콜이든 가격과 디자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이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로 흑열 상무의 말을 알아서 바꿨을까요? 애니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국 지형에 잘 터진다,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입니다. 산속에서 차 고장난 언니가 애니콜 들고 뽀빠이 살려주세요 했을 때 레카 크레인이 삐뽀삐뽀 끌고 갈 즈음 한국 지형에 강하다, 한국 지형에 잘 터진다에 노출된 어느 모토로라 소비자도 애니콜 밖으로 가서 이런 분 봤습니까? 아저씨요 샘플 2개 줘보시오. 친구야 너 갖고 지리산 칠성 계곡에 기 들어가 있거라. 내가 설악산 천불동 계곡 가서 우리 한번 눌러보고 터지면서 하자는 사람. 검증할 수 없으되 참으로 인식 수용되는 진실 효과를 낳고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애니콜이 잘 터지리라 기대가 투사되어 버리면 이러한 시장 변화와 태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광고를 통한 포지셔닝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이 낫다는 거지요. 앞에 선제적 선언과도 약간 같이 하지만 즉
소비자 인식상 제품군 내의 최초 선도 브랜드가 되면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기준의 극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표의 전형성으로 일어납니다. 저 오늘 아직도 추운 줄 알고 저 트렌치 코트 입고 왔습니다. 원래 이 옷은 영국 군인들의 비옷이었습니다. 그것이 패션화된 거지요. 제가 제일 기억했을 때 이 같은 삼성이니까 지금은 구로구 구로동으로 바뀌었지만 당시는 영등포구 구로동이었는데 거기 삼성물산 옷공장이 있었습니다. 발품 팔아서 가면 직원들 싸게 사요. 그때 지금도 저것도 그래요. 그 삼성물산이 라이센스 했던 트렌치코트 브랜드가 런던 포구입니다. 런던 포구. 저희는 그게 그렇게 발음이 힘들어서 영등포구라고 그랬습니다. 영등포구. 그거 한 벌 싸게 사 입고 집에 또 온다 이 말입니다. 회사에 다음날 후배놈들이 뭐라고 하죠? 어머 선배님 바바리 한 벌 장만하셨네. 점심 사시오 옷걸이 하게. 나는 싸구려 영등포구 입고 왔는데 저걸 두고 바바리를 입었다고 점심 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버버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로열 스튜어트 체크 무늬의 트렌치 코트 브랜드인데 그 버버리가 이미 한 상표의 전형성을 구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들 선글라스 찾으면서 내 라이방 어디 갔노 내 라이방 어디 갔노 하시지요. 미국의 바션 롬사가 미 공군 조장사를 위해서 95% 이상 자외선이 차단되는 선글라스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레이벤이라고 붙였더니만 선도자로서 그들은 하나의 이것이 된 겁니다. 선도자는 유인 효과를 유발시킵니다. 경쟁이 참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한때 97년 IMF 때 나왔던 지펠은 디오스에 의해서 추적되면서 모든 냉장고가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타입의 냉장고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10년 살다가 한 40평 이사 갈 때 바꾸는 냉장고였는데 요새는 어때요? 내일 모레 시집갈 언니들도 다 사내라는 겁니다. 니네 집 14평이라서 둘 데도 없잖아. 사주기만 해 베란다에도 둘 거야 하고 예? 뒹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막 김치 냉장고도 한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다들 우리가 선도자고 먼저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후발 상표의 경우는 빈자리를 찾기와 정반대의 법칙으로 감으로써 도전자는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요 속성의 법칙이란 건 선도자의 강점에도 반드시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 시계를 보실까요? 예, 동그란 자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동그란 자판으로 결과되었기 때문에 네모난 자판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메탈릭 콤비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가죽 밴드를 얘기할 속성을 놓치는 거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싸움을 걸어라. 의제 바란 의제 그런데 보통 그 논란거리 만들기입니다. 미혼에 짓눌려 있던 제당은 당시 한량한 이름으로 요새는 이 말 못 써요. 천연조미료를 내세우고 오비한테 30년 동안 눌려있던 하이트는 150m 안반 천연수를 내세웁니다. 새각시 시집갈 때 보르네오 장인 가고 가서 옷장, 찬장, 식탁, 소파 사는 일습 속에서 침대도 곁들여 들어가자. 침대만을 생산한 에이스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를 선언함으로써 딴 건 다 거기 살지라도 에이스로 침대를 돌려쓰게 하는 겁니다. 한편 때로는 2인자를 목표로 하는 정반대의 접근을 해라 이거지요. 시간 관계상 보십시다. 원래 그 복숭아 과즙이 들어있는 리어워터라는 것을 남양이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물 같은 겁니다. 그죠? 물 같은 거 왜 먹어? 물 먹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롯데는 2% 부족할 대로 내버립니다. 똑같은 포뮬라인데 물 안만 먹어도 한 2% 부족한 것 같거든. 예? 리어워터는 먼저 나와서 주저앉고 2% 부족할 때가 올라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중동 그러는 거는 그 발행 판매 부수의 순서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시다시피 일제 때도 있었던 신문이지요. 2등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1962년에 창간되는 신문이 어떻게 2등으로 치고 올라오느냐. 이 원칙이 맞지요. 차선을 바꾸지 않고는 앞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 즉 종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의견의 신문을 지향할 때 중앙일보는 비켜서서 정보의 신문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네이버라든지 각종 포털 보면 그 첫 페이지가 굉장히 뻑적지근하지요. 후발 구글을 탁 키면 하얗지요. 그지요? 이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집중의 법칙입니다. 암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도 고객의 머릿속에 한 단어를 선점하라. 메시지의 단순합니다. 왜냐? 정보의 양과 기억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단순화는 브랜드나 브랜드 슬로건이나 로고나 심볼 마크 포장 등으로 단순화되는데 지금 1등하는 신라면은 뭘 외칩니까?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입니다. 여기 있는 남성분 신라면 먹고 울어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그러나 요 사나이 울리느라는 요 짧은 슬로건 속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얼큰한 라면이라는 게 제대로 개념화된다 이 말입니다. 브랜드의 단순화도 있습니다. 생표 국간장도 있고 사마 간장도 있지만 청정원에서는 햇살 담은 간장 냅니다. 여러분, 이 간장 만들 때 파이프로 햇살 집어넣는 거 봤습니까? 집어넣을 수도 없지요. 허나 왠지 볕 바른 날 할머니가 장 똑똑 좀 열어놔라 장 잘 뜨구로 하는 친유기농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나이키 매장 가면 나이키라는 브랜드와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이키 매장 유심히 보실까요? 꼭 이렇게 생긴 간판에 빨간 스워시 마크 하나로 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단순화돼야 될까? 단순화되지 않고서는 침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식 속에. 인식되지 않은 제품은 선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막 그렇게 해서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의 각인된 브랜드 인식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바꾸려면 상표를 바꿔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피드 011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 이동통신 수단입니다. 그런데 019, 016과 PCS로 막 쳐들어올 때 그들은 이상한 광고 TTL을 내놓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더니 진짜 그 광고 이상하더구만요. 공주 옷을 입고 연못에 툭 빠졌더니 가운데 사과나무가 열리면서 20살에 011 TTL 그러고 말도 못하는 눈동그란 입모식이라는 여자는 맨날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아. 비 오는 날 2층에 자기 화분에 물 주다가 밖에 비 맞고 있는 돌에다 물 주면서 20살에 011 TTL 할 때 그때 처음 남의 목소리 하나 걸립니다. 너 외롭니? 라고. 나 그 광고만 너 후배 잡으면 주리를 틀 작정이요. 너 외롭니가 뭡니까? 너 미쳤니? 그래야지. 그러더니 둥둥두둥둥 메드 인 20 TTL로 나올 때 나는 새끼 그 TTL 사주면서 그 전화기는 TTL이란 동그란 단추 누르고 하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기존의 셀폰 시스템인 016의 모든 네트워크를 쓰면서 가격 패키지만을 달리함으로써 젊은 애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스피드 011은 이미 비싼 비즈니스 노틀폰이라는 이 브랜드 에센스가 각인되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001, 그린 011 암만 만들어봤자 이 에센스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압축하자면 재원의 법칙입니다. 어떤 고객 행동에 모멘텀이 일어나게 밀어줘야 된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아예 노골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자본의 뒷받침 없이는 아이디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틀면 스피드 SK텔레콤 또는 올레 KT,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도배하는 거 볼 수 있지요. 이들의 연 광고비는 1,500억 이상입니다. 종군당이라는 제2제약회사 매출의 3분의 1이 광고비로 도배돼 버립니다. 그러면 뭐 김연아가 나와서 문어대가리처럼 싱싱 물어라 뭐 이래도 소용없어요. 맥힙니다. 왜 맥힐까요? 무서운 이론이 있습니다. 자유형의 단순 노출 효과 이론. 상대편과 아무런 감성적 교감이 없어도 자꾸 보면 애정과 신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 봤지요? 여러분, 지금 저 남원에서 구례고개, 그 남원고개는 구례 쪽으로 가면 산수유꽃 흐드러져도 그 아무나 거기서 산수액 생각 안 했습니다. 팻말 보고. 그랬던 어느 날 촌놈처럼 생긴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떡 나오더니 산수액이 남자들한테 되게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 못 하겠고 설명하면 안 되죠. 건강식품은. 그거 내놓고 600억 팔아먹는 겁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일어날 때까지 인텐시브한 지원과 집중이 필요하다. 통상
그저 암묵적으로 신제품이 하나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 필요한 광고비는 30억이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그런 돈 있냐 이거지요. 돈 없습니다. 우리나라 300여만 개의 법인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99%예요. 30억 아니라 3억이라도 광고비에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까지 생각을 뻗치자. 뭐 많은 술체 정의도 있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고객이 물론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제품을 이해하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접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객은 제품에서도 정보를 얻고 가격과 유통의 전면적인 것에서 접점이 일어나는 반면에 배면에서는 판촉이니 홍보니 신문기사니 심지어 현판과 간판이니 건물 외벽이니 종업원들의 유니폼이니 배송 차량의 외벽이니 종업원들의 태도, 팜플렛 포장, 심지어 전화벨의 컬러링, 홈페이지, 이메일 이 모든 데서 제품과 기업을 접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IMC란 제가 말하는 내 비록 광고비는 없을지라도 앞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질적 일관된 포지셔닝을 위해서 고객과의 모든 접점과 가용 매체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키라. 이것이 IMC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팅 그 자체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와 같은 물량적인 커뮤니케이션만 중요하냐? 아니지요. 사소하게 일어나는 접점이 모두 사소한 것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원 요새 돈 좀 없습니다. 이문박한 유기농 야채에서 나온 이문 건강식품이 많이 말아먹어서 돈 없어서 광고 못해요. 그러나 종종 지나가다 보면 풀무원 배송 차량에 떡하니 뭐지요? 그 벽면에다가 연두색 바탕에 숟갈에 자연을 담고 바른 먹거리 풀무원 난폭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풀무원답다는 겁니다. 풀무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그 사소한 모든 접점조차도 일관되고 보완되이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함으로써 다음의 이미지인 360도 전방위 브랜드 관리를 하라. 이것이 바로 IMC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고와 포지셔닝에 있어서 성공적인 마케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말하자면 브랜드 콘셉트과의 한갓된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어떤 접점에 어떤 위상에서 보더라도 원 루크, 원 팀, 원 보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박준모 회장은 그 종업원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그 최고급 청담동 헤어샵에서 그렇죠? 이런 거는 박준 정도면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다 했는데 덜커덩 신문기사에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원 루크, 원 팀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 이 브랜드 로열티와 브랜드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솔함과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감성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뭡니까? 버글버글버글 대는 칵테일 파티에서도 누군가가 석성하고 살짝 부르면 그게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걸린다는 것인데 우리 여성분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의 조사에서 어떤 게 고급차고 어떤 게 좀 싼 차냐 물으니까 대답이 죽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다르대요. 에쿠스는 징그덩 닫히지만 귀여운 개코, 티코는 깨까락 하고 닫힌다는 겁니다. 알 거 다 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한편 지속적 관계성의 유지. 예? 여러분 1년의 보고서는 만족한 고객을 다시 나의 고객으로 불러들일 때 들이는 노력이 1이라면은 불만족인 고객을 단골화시키는 데는 그 6배가 든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마일리지 프로그램에서 접점이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될 것이고 어떤 매체와 수단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리자는 겁니다. 비단 광고만이 아니더라도 그 포지셔닝을 위해서 단순 노출력까지 설명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 이 파워가 막강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담양 중록원 한 번 갔다 오면 6개월치가 부킹돼 버립니다. 실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러분 이 인형 노름의 바비를 갖고 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밈 인형
나는 어릴 때 인형 보고 이런 인형이 세상 천지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딜까? 다리는 젓가락으로 쓸 수 있고, 그죠? 하도 길어가지고 얼굴은 조망만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랬더니 있긴 있습니다. 저 러시아 모스크바나 예,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걸어다니는 젊은 여자들은 다 바비돌 같아요. 근데 신은 공평해요. 왜? 그 여자들 40대만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항아리처럼 빵 터져버립니다. 또 멀리 눈으로만 아름답다 그래야지 춤함 출라고 쓱 껴안으면요, 여기 추운 나라 날씨라서 꼭 샌드페이퍼 같은 솜털 디릿디릿 나고 웬 겨드랑이 냄새는 그렇게 노린내로 등청을 하는지 여러분 둘러둘러 결국 조선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다 이 바비돌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코레스쿠사가 그 여성 작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의 인형 노름은 모성애의 시연인데 바비돌만 갖고 논다는 건 이쁜 아이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외국대에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알린 다음에 우리나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개념대로 미국에서는 양배추에서 나왔지 너는 하듯이 고아의 개념을 부어놓은 킬트에 좀 못생긴 바비를, 이 캐비지 패치 키드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 놓고는 이거 직접 안 팔았습니다. 바로 보스턴 아동병원에 이 핸디캡티드 아동들에게 입양식을 거든. 이거는 인형이 아니에요. 입양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나름대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부여하고 생일과 출생지와 이름을 모두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일 카드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소문이 확 퍼지자 우리에게도 입양할 기회를 달라. 바비돌은 화로운 장정에 넣었을 때 입양을 시켜야 되니까 최소한 아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플레인한 바이닐 팩에 드리고, 당시 바비돌이 60, 70달러에 팔렸다면 과감한 입양의 거룩함을 느끼게 그들은 273달러의 입양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해서 알다시피 이들은 3천만 달러의 평균 1천에 팔아제끼는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지요. 포지셔닝의 가장 적극적 수단은 광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광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바로 전체적인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물론 광고도 했지요. 캐비지 패치 킷,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바람직한 포지셔닝 브랜드 컨셉이 형성될 때 실물적인 제품의 질을 떠나서 소비자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대로 조금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기대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교수님은 약 10분에 걸쳐서 한 질의응답을 좀 받으시라 그러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이거 없는 걸 알고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맡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